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월세와 공과금은 매달 통장을 깎아먹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세대가 동시에 돈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1억 모으는데 46년이 걸리는 청년, 위아래 세대를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는 중년,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청년층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 노인 빈곤율은 선진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못 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대를 짓누르는 이 위기의 민낯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한 달을 버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버는 돈이 아니라 나가는 돈입니다. 매달 꼭 내야 하는 고정비용이 무섭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정비용이란 월세나 전기세처럼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지출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집값 이야기를 해봅시다. 서울 평균 전세가가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가 없으면 월세를 살아야 하는데 2025년 기준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이나 마포 같은 지역은 9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지방이라고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중소도시 원룸 월세도 4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사회초년생이 월세로 70만 원을 내면 남는 돈은 130만 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전력은 적자가 쌓인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고 가스공사도 원가에 맞춰 요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시가스 요금은 여러 차례 올랐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가 들어갑니다. 계절을 버티는 데만 수십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비용을 더하면 한 달에 10만 원 안팎이 또 나갑니다. 교통비도 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인상되었고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은 기름값에 주차비까지 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을 다 합치면 월급의 절반 이상이 숨만 쉬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고정 비용을 줄일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월세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전기를 안 쓸 수도 없습니다. 휴대폰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오직 먹는 것과 입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비를 줄입니다. 외식 대신 집밥을 먹고 집밥 대신 라면으로 때웁니다. 옷은 안 사고 여행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도 통장 잔고는 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축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 적금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월급이 들어오면 고정비용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티다가 다음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매달 바닥에서 시작해서 바닥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목돈을 모을 수 없으니 집을 살 수 없고 집이 없으니 계속 월세를 내야 하고 월세를 내느라 돈을 모을 수 없는 굴레가 이어집니다. 고정비용 상승이 만들어낸 가난의 고리입니다. 하지만 고정비용만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먹고 사는 데는 돈도 심각하게 올랐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체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적게 담았는데 계산대에서 나오는 금액은 더 큽니다. 이것이 바로 장바구니 물가의 현실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계란 한 판 가격은 30% 이상 뛰었습니다. 두부 한 모는 2,000원에 가까워졌고 라면 한 봉지도 편의점에서 1,500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 수준이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모든 물건의 평균을 낸 것입니다. 서민들이 매일 사먹는 식재료 가격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 이유가 겹쳤습니다. 먼저 국제 곡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서 밀과 옥수수 같은 곡물 수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곡물이 비싸지면 동물 먹이인 사료값도 오릅니다. 사료값이 오르면 닭고기와 돼지고기와 계란 가격도 따라 오릅니다.
거기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까지 뛰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결국 소비자 장바구니에 얹어진 겁니다. 물건을 나르는 데 드는 비용도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에 진열되는 물건 가격도 오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건비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런 비용 상승이 겹겹이 쌓여서 결국 소비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계란이 비싸지면 다른 음식으로 바꿔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계란과 두부는 가장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대신할 게 없습니다. 식비를 줄이려면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 균형을 포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소득 노인층에서 영양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먹는 것을 아끼다 보니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지방에 사는 분들은 더 힘듭니다. 동네 슈퍼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손님이 줄었고, 버티다 결국 폐업하는 가게가 늘었습니다. 동네 슈퍼가 없어지면 장을 보러 읍내까지 나가야 합니다. 왕복 버스비와 시간이 추가로 드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병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동네 의원조차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남은 의사들이 은퇴하면서 의료 공백이 생겼습니다. 진료 한 번 받으려면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 가벼운 증상은 그냥 참고 넘기게 됩니다. 일찍 발견했으면 쉽게 치료했을 병이 커져서 결국 더 큰 돈이 듭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 기반 붕괴가 맞물려 서민들의 삶을 두 겹으로 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건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고정 비용이 치솟는 현실 앞에서 청년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요즘 애들은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눈만 높아서 취업을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대와 30대 청년 중에서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청년 빈곤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거지방과 무지출 챌린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 지출을 0원으로 만들겠다는 도전이고, 한 달 동안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존하겠다는 인증입니다. 이게 재미로 하는 놀이처럼 보이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처절한 생존 본능의 표현입니다.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미쳐 날뛰니까 살아남으려면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월급 200만 원에서 월세 70만 원을 빼고, 공과금 10만 원을 빼곤, 교통비 10만 원을 빼고, 휴대폰 요금 7만 원을 빼고, 최소한의 식비 40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6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아프거나 경조사가 생기면 바로 적자입니다. 한 달에 18만 원을 저축한다고 쳐도 1억 원을 모으려면 46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동안 집값은 또 얼마나 올라 있을까요? 집 사기와 결혼하기는 공사학 영화 속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답답한 건 청년을 돕겠다는 복지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점입니다. 집세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20만 원을 받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알바를 하루 더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득 기준을 조금 넘겼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20만 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래서 번 돈보다 잃는 돈이 더 큽니다. 이걸 빈곤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나라에서 지어준 영구 임대 아파트에는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뿐 아니라 젊은 입주자도 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 받아서 임대료와 관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미래를 꿈꿀 여유가 없습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청년들은 포기를 배웁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합니다. N포 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부모 세대인 중년층은 사정이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40대와 50대 중년층도
이 거센 파도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이 세대를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빵 사이에 낀 재료처럼 위아래로 눌린다는 뜻입니다. 위로는 아픈 부모님 병원비와 요양비를 대야 합니다. 아래로는 취업하지 못한 다 큰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양쪽에서 눌리는 압력 속에서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계속 뒤로 밀립니다. 월급 4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나쁘지 않은 수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고정 비용을 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대출 원리금으로 100만 원이 나가고, 자녀 학원비로 50만 원이 나가고, 부모님 요양비로 5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보험료와 자동차 유지비와 통신비까지 더하면 208억 원이 넘습니다. 남는 120만 원으로 가족 전체의 식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저축할 돈은 없습니다. 중년층의 일자리 불안도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직장인의 실질 퇴직 나이는 49세 안팎입니다. 정년이 60세라고 해도 그 전에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나이 많은 직원부터 내보냅니다. 이걸 구조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구조조정이란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회사에서 스스로 그만두라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걸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50대 초반에 직장을 잃으면 다시 취업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들이 자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퇴직금을 털어서 치킨집이나 카페나 편의점을 엽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창업 후 5년 안에 문을 닫는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10곳이 문을 열면 6곳 이상이 5년 안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치킨 한 마리를 팔아도 재료비와 배달앱 수수료와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25에서 35%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손님이 늘어도 수익은 늘지 않습니다. 창업에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퇴직금은 이미 날아갔고 은행 대출에 카드비까지 쌓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50대 가장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도 어려워지고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도 문제가 됩니다. 중년층은 왜 이렇게 취약할까요?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작용합니다. 자녀 교육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기대도 여전히 강합니다. 반면 나라의 복지 시스템은 부족해서 가족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위아래 세대를 부양하면서 정작 본인은 안전망 없이 줄타기를 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중년이 부양해야 할 노인 세대의 현실은 어떨까요?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인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라는 불명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비율이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노인 빈곤율도 압도적 1위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8%임.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많이 일하는데 가장 가난합니다. 일해도 가난해서 버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은 나라를 발전시키느라 뼈 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경제개발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낸 세대입니다. 그때는 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고 매달 돈을 부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시작됐지만 이미 그때 중년이었던 분들은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는 돈이 적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게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4천 원입니다. 이 돈으로 월세를 내기도 벅찹니다. 서울 쪽방 월세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이고 지방 원룸도 비슷합니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 공과금과 식비와 병원비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은퇴할 나이에 다시 거리로 나옵니다.
경비원이나 청소나 택배 분류나 주차 관리 같은 일을 합니다.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몸을 쓰는 저임금 노동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월 수입은 50만 원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여전히 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어도 버는 돈은 1만 원에서 2만 원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망가지는 건 덤입니다. 개인적인 노후 준비도 부실합니다.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고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정작 본인을 위한 돈은 챙기지 못한 세대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 큰 자녀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빠서 부모님을 부양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돈은 부족하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건강 문제는 가난을 더 깊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갑니다. 병원을 못 가니 병이 커지고 병이 커지니 나중에 더 큰 돈이 듭니다.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도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가야 합니다. 은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삶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제자리이고 지출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노인들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가 동시에 힘들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대 사이의 갈등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남은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 경쟁이 세대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고 공고 하나에 60대 할아버지와 20대 대학생이 함께 지원합니다. 누굴 뽑아야 할까요? 사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최저임금인데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인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체력이 필요한 일에서는 청년이 우선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대 사이의 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노인을 비하하거나 청년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난무합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한다고 비난하고 청년은 노인들이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다고 분노합니다. 양쪽 모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을 뿐인데 서로를 적으로 여기댔습니다.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경제 거품이 꺼진 뒤 취업 빙하기를 겪은 일본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50대가 되어 노후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취업한 세대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취업한 세대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의 이면에는 나눌 것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파이가 커지니까 모두가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정체되면 파이 크기는 그대로인데 나눠야 할 사람은 늘어납니다. 누군가 더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는 덜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대끼리 다투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 못한 아들이 부모 연금에 기대어 살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손주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지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돈 문제로 가족 관계가 틀어지고 명절마다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갈등의 뿌리는 경기 침체입니다.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정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가난이 죄가 아닌데 시스템은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툼 속에서 정작 필요한 변화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복지의 빈틈도 더 크게 드러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복지의 빈틈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있고 돈이 돌아가니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그 빈틈이 커다란 구멍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구멍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10년 넘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신청이 거절됩니다. 서류상으로 돌봐줄 가족이 있으니까 그 가족에게 먼저 도움을 받으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가족과 왕래가 있나요? 서로 등을 돌린 사이인데 서류상으로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라의 도움에서 밀려납니다. 2021년부터 이 기준이 단계적으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게다가 어차피 신청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곳을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매번 증명해야 하는 부끄러움도 문제입니다. 담당 공무원 앞에서 통장 내역을 보여주고 왜 일을 못하는지 설명하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지가 안전망이 아니라 부끄러운 낙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낙인이란 사회에서 부정적인 표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복지에 기대지 않아도 됐던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제도는 그 수요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준은 까다롭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닿지 않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결과가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은 약 4,000명에 가깝습니다. 혼자 사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됩니다. 가난과 외로움은 함께 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모임에 나가려면 회비가 필요하고 사람을 만나려면 차비와 밥값이 듭니다. 그럴 여유가 없으니 점점 혼자가 됩니다. 경기 침체가 만들어낸 극단적인 비극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셨나요? 연탄값 걱정하는 혼자 사는 노인이 20년 뒤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월세에 허덕이는 고시원 청년이 바로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하느라 등골 휘어지는 중년 가장이 오늘 퇴근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1년간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줄일 거 다 줄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와 거지방이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창업을 해도 수수료에 짓눌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10년 뒤와 20년 뒤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마저 버티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경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고 결국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소비가 줄고 경제가 더 위축되고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내리막길에 빠집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이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동시에 돈에 쪼들리는 상황입니다. 청년은 미래를 꿈꿀 수 없고 중년은 현재를 버틸 수 없고 노년은 쉴 곳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가난의 덫을 없애는 단계적 지원과 기초연금 현실화와 청년 자산 형성 지원과 지방 기반 시설 붕괴 방지. 전문가들이 수년째 제안해온 정책들입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전 세대를 짓누르는 경기 침체의 민낯을 살펴봤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용, 장바구니를 조이는 물가,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 허리가 휘는 중년, 쉴 곳 없는 노년,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서 모두가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파도를 넘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말해주지 않는 진짜 현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립니다. 이런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구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는 승승장구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케아입니다. 영업이익 294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무려 91%가 증발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과 북미에서는 역대 최고 매출을 찍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던 성공 공식이 왜 한국에서만 먹히지 않았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91% 증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이케아 코리아의 영업이익은 29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6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68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91%가 증발한 거죠. 흥미로운 건 같은 시기 전 세계 이케아는 잘 나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 이케아 글로벌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북미에서도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케아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고꾸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광명에 거대한 파란 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규모였죠. 그날 대한민국 가구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전까지 가구를 산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가구 거리에서 사장님과 흥정을 벌이거나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값비싼 브랜드를 고르는 것. 가격은 늘 불투명했고 선택의 폭은 좁았습니다. 이케아는 그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실제 집처럼 꾸며진 공간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을 쇼룸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가보는 모델하우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가구가 실제 집에 놓인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무엇보다 강력했던 건 가격이었습니다. 해외 직구로 두세 배 웃돈을 주고 사던 제품들을 믿기 어려운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자 몇 판 가격으로 책장을 드리고 치킨 한 마리 값으로 협탁을 장만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광명을 찾는 행렬이 이어졌고 이케아 식당의 미트볼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가구점이 아니었습니다. 주말 나들이 코스이자 데이트 명소가 된 겁니다. 정점은 2022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 꾸미기 열풍이 불었고 그 중심에 이케아가 있었습니다. 그해 매출 6,800억 원, 영업이익 294억 원. 한국 진출 7년 만에 찍은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점은 언제나 추락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에서만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케아가 한국에서 무너진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브랜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스웨덴 남부에서 시작된 이케아는 태생부터 거리와 싸워왔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다시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그리고 아시아까지. 이케아의 역사는 곧 물류의 역사입니다. 핵심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납작하게 포장하고 고객이 직접 조립하게 하는 것. 이것을 플랫팩이라고 부릅니다. 가구를 완성품으로 배송하면 부피가 커서 트럭 한 대에 몇 개 못 싣습니다. 그런데 부품 상태로 납작하게 포장하면 같은 트럭에 훨씬 많은 제품을 실을 수 있습니다. 택배 상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조립된 책상을 보내려면 큰 트럭이 필요하지만 나무판과 나사를 따로 포장하면 작은 상자에도 들어가죠.
그만큼 운송비를 아끼고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심 외곽에 거대한 창고형 매장을 더했습니다. 땅값이 비싼 도심 대신 외곽에 자리 잡으면 임대료를 아끼면서도 수만 가지 제품을 한 지붕 아래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식은 서양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넓은 집, 넉넉한 차고, 주말이면 직접 뭔가를 만드는 걸 즐기는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지리적 조건부터 정반대였죠. 스웨덴에서 한국까지 제품이 도착하려면 바다를 건너고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통관이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 밖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검사받고 세금 내는 과정이죠. 이 모든 비용이 가격표에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아주 가깝습니다. 중국산 가구는 며칠이면 도착했고 가격은 이케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스웨덴에서 출발한 배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 부산항에 닿는 동안 중국 공장에서 출발한 트럭은 이미 10번을 왕복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케아가 가장 싼 선택지였지만 한국에서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케아의 성공 공식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멀 것, 직접 만드는 걸 즐길 것. 한국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케아는 한국에 맞게 전략을 바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케아 하면 가성비였습니다.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을 뜻하는 말로 쉽게 말해 돈값을 하는지 따지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디자인. 그것이 이케아를 왕좌에 올린 핵심 공식이었죠. 그런데 한국 소비자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격표에 찍힌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배송비가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가져가면 공짜지만 집까지 배송을 시키면 비용이 붙었습니다. 작은 가구 몇 점만 시켜도 배송비가 만만치 않았죠. 제품 가격은 쌌는데 배송비를 더하니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조립 비용이 두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따라하면 된다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육각 모양의 렌치를 돌리고 나사를 맞추고 무거운 판을 뒤집는 일. 렌치란 볼트나 너트를 돌릴 때 쓰는 공구입니다. 평소에 공구를 잘 안 만지는 사람에게는 낯선 작업이죠. 익숙하지 않으면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서양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럽이나 북미에서 조립기사를 부르면 한국 돈으로 10만 원 넘게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직접 조립하는 게 당연히 이득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2만 원이면 조립기사가 옵니다. 굳이 4시간을 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간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컸습니다. 외곽에 있는 매장까지 왕복하는데 반나절이 갔습니다. 주차하고 매장을 돌고 계산하고 짐을 싣는데 또 시간이 들었죠. 집에 와서 조립까지 끝내면 주말 하루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케아 매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같은 경험을 합니다. 입구에서 시작해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야 하고 출구까지 가려면 매장 전체를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지름길은 거의 없습니다. 미로처럼 설계된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에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이 산다는 건 유통업계의 오래된 공식입니다. 초창기에는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케아 매장 자체가 신기한 경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비자는 학습합니다. 한두 번 다녀오면 구조가 눈에 들어오고 세 번째부터는 피로가 찾아옵니다. 이케아는 고객의 주말을 공짜로 쓰려 했지만 한국인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왜 점점 더 지쳐갔을까요? 매장 구조의 피로감은 쇼룸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쇼룸을 거닐며 상상했습니다. 저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나. 저 식탁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는 나. 합리적인 가격에 북유럽식 생활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달콤한 상상. 2014년에 한국인들에게 이 꿈은 내혹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케아가 보여주는 꿈이 점점 현실과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쇼룸 속 집은 언제나 넓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침실이 여러 개 있고 아이방까지 갖춘 구조였죠. 유럽과 북미의 평범한 가정을 기준으로 삼은 설계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것이 한국인 대다수가 꿈꾸는 집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결혼은 늦어지고 출산은 줄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1인 가구는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35%가 넘습니다.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혼자 사는 셈이죠. 유럽의 1인 가구 비율은 한국보다 높은 나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의 원룸은 한국보다 훨씬 넓습니다. 같은 1인 가구라도 놓을 수 있는 가구의 크기가 다른 거죠. 이케아는 유럽 기준의 1인 가구용 가구를 팔았지만 그것조차 한국의 좁은 원룸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케아 쇼룸을 찾은 청년들의 눈에 비친 건 현실과 동떨어진 풍경이었습니다. 저렇게 넓은 거실이 내 삶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8인용 식탁을 놓을 공간도 없었죠. 쇼룸이 보여주는 삶과 자신의 삶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꿈을 심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박탈감을 안겨주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케아는 우리 현실을 모르는구나. 우리한테 맞지 않는 삶을 계속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괴리감 속에서 한국 시장에는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케아가 여전히 유럽식 넓은 집을 보여주는 동안 한국 시장에서는 다른 선택지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케아가 놓친 것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일본의 니토리가 대표적입니다. 니토리는 이케아와 비슷한 가구 브랜드인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원진에 맞는 가구 배치, 작은 주방을 위한 수납 솔루션, 혼자 사는 사람들의 현실에 훨씬 가까웠죠. 이케아의 넓은 쇼룸이 꿈을 팔았다면 니토리의 작은 매장은 현실을 파았습니다. 한샘이나 현대 리바트 같은 국내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온라인을 강화하고 소형 가구를 늘리고 배송과 설치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읽고 몸을 바꾼 겁니다. 다이소의 약진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1,000원짜리 수납함과 인테리어 소품들이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큰 가구를 사지 않아도 작은 소품 몇 개로 방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케아의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치는 동안 백화점 가구 매장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소파가 대기 명단을 받을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고급 침대 브랜드의 최고가 라인은 1년 만에 매출이 50% 넘게 뛰었죠. 싼 건 안 사면서 비싼 건 사는 겁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가성비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가심비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심비란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조금 비싸더라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사겠다는 소비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싼 물건만 찾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물건, 나를 표현하는 물건을 원했습니다. 이 변화에 불을 붙인 건 SNS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예쁜 집 사진이 넘쳐났습니다. 감각적인 조명 아래 놓인 디자이너 가구, 빈티지 소품들이 어우러진 거실. 사람들은 화면을 넘기며 부러워했습니다. 이 욕망의 중심에 오늘의 집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집은 단순한 가구 쇼핑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집을 구경하는 공간이었죠. 사용자들이 자기 집을 촬영해서 올리고 어떤 가구를 어디서 샀는지 표시했습니다. 내 집 자랑과 쇼핑이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의 집에 올라온 사진 속 집은 이케아 쇼룸과 달랐습니다. 좁고 오래된 집도 있었고 반지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아늑함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쇼룸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을 보여줬고 그것이 오히려 공감을 샀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도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밤 주문하면 내일 아침 문 앞에 가구가 놓여 있는 세상. 외곽까지 차를 몰고 가서 무거운 박스를 끌고 오는 수고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거나 더 쌌습니다. 이케아에서 본 가구를 기억해뒀다가 온라인에서 비슷한 제품을 찾는 패턴이 생겨났습니다. 쇼룸은 구경만 하는 곳이 되었고 실제 구매는 경쟁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가장 발달한 배송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환경에서 오프라인 대형 매장 중심의 이케아 모델이 통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사방에서 조금씩 잠식당하는 동안 이케아는 여전히 스웨덴식 공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추락 끝에 이케아는 마침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똥 고수해온 성공 공식을 스스로 깨부수기로 한 겁니다.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울 강동점이 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외곽 단독 대형 매장이라는 기존 공식을 버리고 도심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것이죠.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에 경쟁 브랜드들과 한 건물 안에 들어간 겁니다. 2025년 4월 17일 문을 연 강동점은 5년 만에 신규 매장이자 서울 첫 매장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뼈아픈 후퇴가 있었습니다. 2022년 계룡점과 2023년 대구점 출점 계획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전년에는 평택 우유센터 권리까지 철회했죠. 한국 시장 매출은 이케아 전 세계 매출의 1%에 불과합니다. 본사 입장에서 더 이상 큰 돈을 쏟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변화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옴니 채널이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쉽게 말해 매장에서 물건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주문해서 집으로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가구보다 음식에 힘을 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이케아 매장 중 가장 큰 카페, 600석 규모의 식당,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밀키트까지 파는 식품 매장. 밀키트란 손질된 재료와 양념이 함께 들어있어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고 뭐라도 팔아보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도박은 경쟁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강동점이 입점한 쇼핑몰에는 경쟁 가구 브랜드 일룸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한층 위에는 니토리가, 아래층에는 모던하우스와 다이소가 자리 잡고 있죠. 지친 고객이 엘리베이터 하나만 타면 경쟁사 매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픈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손님을 모아주는 미끼 역할만 하고 실제 돈은 경쟁사가 가져가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의 10년은 하나의 역설로 요약됩니다. 시장을 뒤흔들었던 바로 그 공식이 10년 뒤에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 이케아 코리아는 매출 6,200억 원, 영업이익 186억 원을 기록하며 겨우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인 결과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매장 확장은 멈췄고 투자 계획은 축소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토하는 공식이 왜 한국에서만 안 먹혔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케아의 가격 경쟁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둘째, 빠른 배송과 조립 서비스를 원하는 한국 소비자의 특성을 읽지 못했습니다. 셋째, 1인 가구 시대에 맞지 않는 넓은 집 중심의 쇼룸을 고집했습니다. 넷째,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옮겨간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오프라인 대형 매장 모델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가성비라는 단 하나의 무기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싸기만 한 물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존중받기 원하고 자신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원합니다. 이케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통하는 방식이 5년 뒤에도 통할 것인가? 어제의 혁신이 오늘의 관성이 되고
내일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케아 코리아 10년이 남긴 교훈입니다. 한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케아의 등장이 가격 거품을 빼고 경쟁을 촉발시켰듯 이케아의 고전은 더 다양한 선택지와 더 나은 서비스를 가져왔습니다. 시장은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케아가 한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철수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케아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한국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브랜드를 다룹니다. 한국인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아는 기업과 모르는 기업, 그 차이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기업 흥망성쇠의 비하인드 스토리,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